안녕하십니까. 스포츠과학과 1사학번 전영민입니다. 저희 조는 이번 조별과제에서 챕터 12를 맡았습니다. 저희 조원 5명의 이름은 이상민, 오영섭, 전영민, 진원, 용정우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목차를 소개하면서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발과 발목의 기능 해부학에 대해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자 하고요. 두 번째로는 발과 발목 기능 장애와 신체 운동 사슬 반응에 대한 자료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잘못된 발과 발목을 위한 올바른 교정 전략을 소개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대로 발과 발목의 기능 해부학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의 몸,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발과 발목은 매우 복잡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과 발목을 이루는 구조는 우리 몸의 다른 인체 움직임 시스템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신체는 각각의 사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발과 발목에 기능장애 혹은 보상이 생길 경우 이것은 신체 다른 부위의 기능장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허리, 골반, 엉덩이에 있는 많은 근육들의 기능은 발과 발목의 복합체와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정상 가동 범위와 힘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또 근억제를 제거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관절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발과 발목의 기능 해부학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발과 발목의 뼈 구조에 대한 사진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이 발의 앞부분을 보여주는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발과 발목의 옆쪽 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뼈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진에 나온 뼈들에 대해 간단히 언급해보면, 발과 발목의 경우 발가락뼈, 발허리뼈, 발목뼈들이 모여 발허리 발가락 관절과 발목 발허리 관절을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발목뼈의 경우 입방뼈, 쐐기뼈, 발배뼈, 목발뼈, 발꿈치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발과 발목의 주요 근육들인데요. 대표적인 것들만 간략히 소개하자면 장단지근, 뒤정강근, 그리고 우리가 햄스트링으로 흔히 부르고 또 알고 있는 안쪽 넙다리 뒤근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것은 우리가 흔히 족저근막염으로 알고 있는 발바닥 근막염입니다. 일단 발바닥 근막염이 생기는 원인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과체중일 경우 족저근막염이 생길 수 있고요. 하이힐을 신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바닥 근막염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바닥 모양이 평평하거나 너무 오목하게 굴곡진 경우도 좀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발 뒤꿈치 지방 패드가 적어지는 중년 이후, 그리고 평소 걷기나 운동을 잘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아킬레스건이 긴장되어 있거나 종아리 근육이 단축된 경우, 반복된 손상과 회복 과정에서 발 뒤꿈치뼈에 돌기가 자라난 경우가 조금 이 발바닥 근막염이 생기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2배 정도 많이 발생하고요. 수면 후 첫 걸음 시에 좀 심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걷거나 서 있을 때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통증으로 인한 보행지 장애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구부릴 시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일정 시간 움직이면 그래도 통증이 좀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일과가 끝나가는 시간쯤에는 통증이 좀 심해진다, 이런 조금 특징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아킬레스 힘줄염인데요. 아킬레스 힘줄염의 원인은 역시 무리한 운동이나 반복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또 스포츠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잘못된 보행 자세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아킬레스 힘줄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킬레스건과 중골이 닿는 부위에 굴극이 발생해서 반복적인 마찰이 일어날 경우 아킬레스 힘줄염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아킬레스 힘줄염의 증상은 아침에 아킬레스건 주변에 통증이 있고 좀 뻑뻑하다는 게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 활동 시에 발 뒤꿈치나 건 부위의 통증이 좀 심해지는 것도 아킬레스 힘줄염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한 다음 날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것도 이런 증상 중에 하나고, 또 건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것, 그리고 골극이 생기고 또 만져지는 것, 그리고 발목을 우리가 움직일 때 가끔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아킬레스 힘줄염에 좀 속한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발목과 건이 항상 부어 있고 그런 경우에 활동을 할수록 아킬레스 힘줄염이 좀 심해지는 증상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이름이 어려운데요. 다음은 안쪽 정강이뼈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통증이 있는데, 이런 현상도 있는데, 이름으로만 들었을 때는 앞에 질병들과 크게 좀 다르지 않은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은 미세한 차이가 있다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안쪽 정강이뼈 스트레스 증후군, 이 이름도 어려운 이 증후군의 원인은
일단 대부분 뛰는 활동, 뭐 러닝, 점핑, 또 오래 달리기를 주로 하는 사람들에게서 좀 발생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사실 이거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래 근육들의 문제와 또 뼈의 과한 충격 흡수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설이 유력합니다. 그리고 안쪽 정강이뼈 스트레스 증후군의 위험 요소로는 평발, 유연한 평발, 또 발구조의 각도, 뭐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또 여성들에게서 좀 높은 확률로 발생한다는 이런 특징이 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증상은 이제 안쪽 정강이뼈 스트레스 증후군의 증상은 정강이뼈 3분의 1 지점에서 통증이 발생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정확한 통증 지점이 없이 좀 전체적으로 통증이 나타난다는 것. 이것도 하나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운동이 시작될 쯤에 통증이 시작해서 끝날 때 좀 서서히 통증이 줄어드는 이런 것도 하나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강이뼈 스트레스 증후군과 경골의 피로 골절을 이제 안쪽 정강이뼈 스트레스 증후군 증상으로 조금 착각하는 경우도 좀 많다라고 조금 연구 결과들에서 조금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조금 앞서 말씀드렸던 안쪽 정강이뼈 스트레스 증후군보다는 다소 조금 그래도 많이 들어본 친숙한 발목 염좌라는 게 있는데요. 이 사실 발목 염좌 같은 경우는 원인은 발목이 꼬이거나 접질렸을 때 이제 발목 관절의 운동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발목 염좌가 좀 발생한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발목 염좌의 증상은 이제 통증이 있기 때문에 체중을 싣고 좀 서 있기 힘든 상태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고 좀 심한 경우에는 발목 염좌가 심한 경우에는 인대가 끊어지는 파열음이 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또 심한 경우에는 관절의 불안정성이 동반될 수도 있다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좀 이름이 복잡한데 만성 발목 불안정성입니다. 사실 만성 발목 불안정성 같은 경우는 원인이 역시 발목 외측인대가 늘어나거나 손상 혹은 파열되어 만성적으로 발목 접질림 현상이 이제 발생하는 게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 발목뼈가 정상과는 다르게 조금 기울어졌을 때 이제 통증이 좀 발생하는 것도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발목이 이제 접질린 이후에 그냥 이렇게 방치해 두거나 이러면은 만성 발목 불안정성이 생긴다고 좀 할 수 있겠고 역시 증상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지속적인 이제 접질림 및 또 발목 염좌 앞서 말씀드렸던 발목 염좌가 발생한다. 이게 증상이고 그리고 밀림 현상으로 인해 전거비, 종비, 후거비인데 손상이 나타나는 것도 좀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만성 발목 불안정성의 경우 완전 파열이 된 경우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조금 조속한 조금 치료와 그런 발견이 좀 필요하다고 조금 덧붙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발과 발목의 기능 장애와 운동사슬 반응에 대한 소개입니다. 사실 우리 몸이 움직이는 동안 발이 바깥쪽으로 많이 돌아가 있거나 이제 과도한 엎침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이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발과 발목 복합체 그리고 아래 다리는 운동사슬의 요소로서 움직임의 변화를 좀 가져간다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간다면 발의 엎침의 경우 종아리뼈의 돌림, 회전과 넙다리뼈의 모음 혹은 안쪽 돌림, 외반슬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발목 가쪽에 있는 근육들, 뭐 예를 들어 가쪽 장단지근, 가자미근, 종아리근이 종아리뼈 벌림과 돌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반대 근육들, 예를 들어 뭐 안쪽 장단지근, 앞 정강근, 뒤 정강근이 약하면 외반슬 자세가 올 수 있고 또 추가적인 짧은 넙다리 두 갈래근, 뭐 예를 들어 종아리뼈의 벌림과 넙다리뼈의 모음을 이제 넙다리 두 갈래근이라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넙다리근의 안쪽 돌림인 넙다리 근막 긴장근의 좀 긴장도 초래할 수 있다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안쪽 장단지근 같은 경우는 무릎의 동적 안정자로서 외반슬 동작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말로만 듣다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면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조에서 이제 참고 자료로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근육에 전기 자극을 연구한 근전도 검사가 있었는데요. 이 검사에 따르면은 이제 그 발이 엎침이 된 사람들은 걷는 동안 어떤 구간에서 앞정강근, 가쪽 장단지근 그리고 가자미근의 근전도 활성화가 높고 또 어떤 구간에서는 가자미근
또 안쪽 장단지근 그리고 가쪽 장단지근의 근전도 활성화가 낮다고 조금 이런 연구에서 밝혀졌는데요. 발 보조기구를 사용해 만곡의 높이가 올라가면 한발 스쿼트와 가쪽 스텝다운 시 안쪽 넓은 근과 중간 볼기근의 근전도 활성화가 올라가는 것으로 좀 보고가 되었으며, 엎침은 하체 근육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만곡의 높이가 올라가면은 근육 활동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조금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발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발은 정상 만곡, 낮은 만곡, 낮은 만곡은 이제 편평족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요족의 세 가지 형태로 좀 구분이 됩니다. 편평족은 체중 부하 시 안쪽 종굽이 평평해진 상태로 갈 수 있겠고, 요족은 체중 부하 시 안쪽 굽이가 높은 상태라고 조금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정상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만공인 사람들은 흔히 이제 발과 발목의 엎침이 증가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증가된 엎침은 편평하고 바깥 돌림하며 발이 바깥쪽을 향하고 종아리뼈의 안쪽 돌림, 외반슬 그리고 넙다리가 안쪽 돌림하는 좀 특징이 있다고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정적 자세 평가인데요. 사실 정적 자세 평가란 발의 과도한 엎침을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과도한 엎침은 골반이 앞쪽으로 치우치는, 즉 이제 다른 말로 엉덩 관절 굽힘이라고 하죠. 이 현상을 야기할 수 있고, 이는 잠재적으로 엉덩 관절 굽힘 복합체, 그러니까 엉덩이 허리근과 넙다리 근막 긴장근을 이제 긴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정렬은 과도한 엎침을 조금 더 중립적인 정렬을 위해 환자들의 발을 돌림할 수 있게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금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더불어 이제 보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발의 형태, 자세는 그 복합체에 쿠션을 주거나 중립으로 정렬하기 위해 고안된 보조기나 깔창을 사용함으로써 상태가 좀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보조기는 그 발의 형태에 따라 그리고 또 그 단단함이 결정된다고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행성 움직임 평가입니다. 이행성 움직임 평가는 이제 발의 바깥쪽으로 돌림 또는 편평한 발을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조금 할 수 있겠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건강과 운동 전문가들은 환자들의 발이 바깥쪽으로 향해 있는지 그리고 혹은 편평한지 여부를 좀 살펴보아야 한다고 조금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정적 평가 시에 이제 관찰했던 것과 유사할 수도 있고 더 심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무릎이 스쿼트 중에 외반슬이 된다면 이 환자는 종아리 유연성이 떨어져 있고 엉덩 관절 가쪽 가동 범위가 커져 있고 발바닥 쪽 굽힘력이 떨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과 운동 전문가들은 잠재적 근육 불균형과 이제 관절 가동 범위의 제한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이행성 움직임 평가에서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여러 요소, 특히 여러 관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여러 구조들과 이런 역학적 비정렬, 좀 말이 어렵긴 한데 요거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동적 움직임 평가입니다. 동적 움직임 평가를 통해서 이제 과도한 하체 엎침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동적 움직임 평가는 걷기와 같은 조금 더 동적인 움직임에서 발과 발목 움직임에 결함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도와줄 수가 있는데요. 걸음걸이를 평가할 때 환자의 발이 편평한지 또 이제 혹은 가쪽으로 회전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이것은 좀 외반슬을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은 정적 그리고 이행성 움직임 평가와 유사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앞 혹은 뒤쪽에서 관찰될 수가 있다. 앞 혹은 뒤쪽에서 관찰될 수가 있다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관절 가동 범위 평가와 근력 평가는 도수 근력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사실 관절 가동 범위 평가 같은 경우는 정적인 그리고 움직임 평가가 끝나면 억제 또는 이완기법이 필요한 어떤 특정 신체 부위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확인해야 되는 관절은 발, 허리, 발가락 관절, 발목, 발등 굽힘, 엉덩 관절 편 등이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근력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근력의 결함을 살펴보고 교정 운동 과정에서 어떠한 근육을 활성화하는 게 필요한지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조금 평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력 평가를 통해서 확인하는 근육은 앞, 뒤 정강근, 안쪽 장단지근, 안쪽 넙다리 뒤근, 중간 볼기근, 큰 볼기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저희가 이제 과제를 통해서 했던 이제 발과 발목장의 교정 운동들을 뭐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억제 같은 경우는 폼 롤링을 통해 이제 억제해야 하는 근육들을 이제 뭐 이렇게 사진과 함께 소개를 한 건데요. 사실 뭐 그 근육에는 가자미근과 안쪽 장단지근, 그리고 종아리근, 그리고 넙다리 두갈래근, 넙다리 근막 긴장근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가 근막 이완을 하는 이제 두 가지 운동법에 대해서 아래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왼쪽 사진 같은 경우는 가쪽 장단지근과 가자미근으로서 이제 폼 롤링을 가져와서 우리 발을 이렇게 엇갈려서 놓은 다음에 조금 억제를 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종아리근 같은 경우는 역시 폼 롤링을 통해서 이게 조금 뭐 자세는 다르지만 이제 한쪽 팔을 땅에 딛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팔은 이제 허리 쪽에 잡고 있으면서 이제 폼 롤링 쪽에 발을 대는 그런 동작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거는 이제 종아리근 는 억제하는 방법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역시 억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역시 자가 근막 이완이고요. 왼쪽에 보시는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넙다리 근막 긴장근이라고 하는 이제 억제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넙다리 두 갈래근을 이제 억제하는 방법으로서 역시 이제 폼 롤링에 발을 올리고 이제 손을 짚는 그런 방법을 통해 운동법을 이제 구사하고 있겠다고 조금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신장 부분인데요. 사실 뭐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정적 혹은 신경근 스트레칭을 통한 이제 신장 운동이 조금 필요한 근육들 이렇게 조금 소개를 드리는 건데, 뭐 그런 근육들에는 가자미근과 장단지근, 그리고 넙다리 두갈래근, 넙다리 근막 긴장근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아래 두 개 이제 사진이 또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정적 스트레치 방법이거든요. 사실 이제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장단지근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이고, 이제 오른쪽은 가자미근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인데, 뭐 장단지근, 가자미근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 얼추 다른 게, 어쨌든 장단지근 같은 경우는 벽을 미는 형태로 이제 양 발을 이제 수평선으로 두고 일자로 두고 운동을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 가자미근 같은 경우는 그에 반해 이제 사실 장단지근 같은 경우는 뒷 다리 같은 것도 쭉 펴서 하는데, 이제 가자미근 같은 경우는 뒷다리도 조금 이제 앞다리처럼 이렇게 오므려서 한 그런 조금 미세한 차이가 있다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정적 스트레칭인데요. 뭐 신장법이고, 이제 왼쪽 사진 같은 경우는 넉다리 두갈래근,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넉다리 근막 긴장근 스트레칭하는 방법이라고 조금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은 이제 신경근 스트레칭 방법인데요. 사실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넉다리 두갈래근이라고 조금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장단지근, 가자미근을 이제 스트레칭하는 방법이라고 좀 할 수 있겠는데요. 뭐 넉다리 두갈래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그냥 간단히 이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뭐 이 사진에서는 이제 오른발은 쭉 펴고 있고 왼발을 좀 교차해서 좀 들어갖고 스트레칭하는 방법이 좀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 같고, 장단지근, 가자미근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다리를 조금 굽히는 반면, 이제 오른쪽 다리는 쭉 펴갖고 좀 스트레칭을 하고 있겠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설명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이제 활성화 부분인데요. 독립적 근력 강화 운동 혹은 자세성 등적성 운동을 통한 활성화 운동이 필요한 근육들이라고 조금 할 수 있겠고, 그 예로는 발가락 굽힌근을 포함한 발 근육들, 안쪽 장단지근, 안쪽 넉다리 뒤근육, 앞 정강근, 뒤 정강근이 있다고 조금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독립적 근력 강화 운동의 그런 예시로 아래 사진들이 조금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뭐 이렇게 가장 왼쪽에 보면은 뭐 이렇게 수건 구기기, 내재적 발근육들이라고 조금 소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사진에는 앞정강근이라고 좀 소개가 되어 있고, 이제 마지막에는 뒤정강근이라고 조금 소개가 되어 있는데, 뭐 사실 사진으로만 봐서는 쉽게 분간이 안 가니까 뭐 그냥 간단히 조금 설명드리면은, 이렇게 조금 당겼다 풀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독립적 근력 강화 운동을 조금 하는 방법들이다라고 조금 소개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역시 독립적 근력 강화 운동, 좀 활성화 운동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사진이 왼쪽과 오른쪽 두 개가 보이는데, 왼쪽 같은 경우는 안쪽 장단지근,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안쪽 넙다리 뒤근, 뭐 독립적 근력 강화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왼쪽 안쪽 장단지근 사진 같은 경우는 뭐 발끝은 안쪽으로 돌린 상태로 서서 앞꿈치로 바닥을 지지하고 뒤꿈치를 좀 들어 올리는 운동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다리를 편 상태로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하는 운동 방법이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안쪽 넙다리 뒤근 운동은 뭐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그냥 이제 다리를 접었다 폈다 하는 좀 간단한 운동이라고 좀 소개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이 활성화 부분인데요. 계속해서 이제 자세성 등척성 기법이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역시 또 이렇게 사진이 3개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가장 왼쪽에는 앞 정강근, 그리고 중간에는 뒤 정강근,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안쪽 넙다리 디근이라고 조금 할 수 있겠고, 역시 뭐 풀었다 이렇게 당겼다 하는 방식으로 조금 이제 활성화를 시키는 거다라고 조금 소개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통합 진행은 이제 처음에 한 평면에서 시작해서 다평면으로 좀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정적으로 시작해서 좀 더 동적인 동작으로 좀 진행을 하는 거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정적인 운동에 예시해갖고 이제 왼쪽에는 뭐 이렇게 한발 밸런스 리치, 사상면 한발 밸런스 리치, 이맘에 한발 밸런스 리치 횡단면이라고 조금 사진이 지금 이 화질이 안 좋게 나와 있는데 같은 동작입니다. 다 같은 동작인데 사실 뭐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앞에, 옆에, 뒤로 이렇게 뻗어서 밸런스를 잡는 동작이라고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정적인 운동인데요. 이렇게 뭐 비슷한 사진이 2개가 소개가 되어 있죠. 왼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더 드리면 균형을 위한 스텝업 시작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균형을 위한 스텝업 마무리라고 오른쪽 사진에 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30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고 계시는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곳에 올라가서 한쪽 무릎을 드는 동작이라고 조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역시 뭐 통합 진행해서 동적인 운동의 예시로 조금 볼 수 있는 게 뭐 아래와 같이 또 사진이 또 3장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왼쪽 사진을 제가 이렇게 잘 안 보여갖고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 균형을 위한 런지 한발 스쿼트 시작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균형을 위한 런지 마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한발 스쿼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왼쪽 2개의 사진 한번 묶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앞으로 런지를 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동작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렇게 역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진 한발 스쿼트 사진은 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요약본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발과 발목 복합제는 우리 신체 움직임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좀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발과 발목 같은 신체 한 부분의 보상 혹은 기능 장애는 다른 부위의 기능 장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발과 발목은 평가가 필요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조금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른 신체 부위에 오는 증상은 잠재적으로 발과 발목 복합제로부터 올 수가 있다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만약 평가하지 않는다면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이제 결과가 되는 재발 손상과 증상의 원인은 알 수가 없다라는 점을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